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99회입니다. 자, 99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한번 풀어볼게요. 99회입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몇 번? 1번부터 볼게요. 이런 시험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드려도 되죠?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 일정 시점. 당연히 일정 시점이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진과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냥 앞뒤 다 따지지 말고 그냥 현재로 딱 얼마를 갖고 있냐 이거 계산하는 거.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산상태, 즉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다음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 자, 제가 경영성과랑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라고요? 순이익이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 다음 3번. 기업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는 현금 흐름표이다. 자, 이게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발생주의라기보다는 어디에 현금주의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야.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 당연히 현금 흐름표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3번까지도 다 맞네요. 1번, 2번, 3번 다 맞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틀린 거는 4번이겠네. 봅시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자본변동표로 구성되고 여기에 플러스 뭘 한다? 주석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주석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포함한다라고 돼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몇 번? 2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설명은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과정 중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거 얘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기말에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량에다가 뭘 곱해서 개별 단가를 곱해서 구하죠. 이때 수량을 구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그 다음 실질재고조사법, 그 다음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면 혼합법이라고 얘기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자, 개별법, 그 다음 선입선출법, 그 다음 후입선출법, 그 다음 평균법이 있는데 평균법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총평균법하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얘기한 건 여기에는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자, 수량에다 단가를 곱해서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구하는데 요 단가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에 해당하냐 그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 출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라고 돼 있죠. 요걸로 끝났어요, 이걸로. 왜요? 자, 우리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놓고 딱 봅시다. 자, 요 날짜가 언제고요? 7월 10일이고 요 날짜가 7월 25일이고요. 요 날짜가 7월 30일이라고 얘기할게요. 내가 상품을 한 개 있죠? 한 개를 10만원 주고 구입하고 7월 25일 날은 또 상품을 한 개를 얼마 주고 15만원을 주고 구입해요. 다 한 개씩입니다. 극과 극으로 비교하는 거지. 7월 30일 날 내가 이거 한 개를 판매를 해. 자, 한 개를 팔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7월 10일에 매입한 게 먼저 팔릴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게 어떻게 돼요?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아니라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이니까 7월 10일에 매입한 거랑 7월 25일에 매입한 것 중에서 누가 7월 25일에 매입한 게 먼저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판매가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최근 매입분이 매출원가로 기록되는 거, 이게 뭐가 돼요? 오케이. 구입선출법. 그 다음 수익비용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는 장점. 이건 뭐냐면 최근에 매출했을 때 최근의 원가가 인식되면 이게 뭐가 된다? 수익비용의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있고
반면 기말 재고 자산이 오래전에 매입분으로, 그러니까는 그 앞에 매입했던 게 구성되니까 시가에 가깝게 표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구입선출법은 이런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거꾸로예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니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적절하지가 않고, 그 다음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나중에 매입한 게 들어가니까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는 또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수익비용 대응이 있죠.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자는 거죠.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구입선출법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부터 떠올려야 된다? 개별법이 가장 적절하고 그 다음이 구입선출법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문제 몇 번? 3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 3번.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에 대하여 빈칸 A와 B에 각각 들어갈 말로 모두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일단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되겠죠. 그리고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고,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에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을 하게 되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주죠. 자,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은요, 말 그대로 수익적 지출은 현상을 유지하는 지출, 현상을 유지하자. 그래서 이건 우리 뭐라고 한다? 수선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는 걸 보죠. 단 차량일 때는 우리 뭘로 처리합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 쓰죠.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회계처리인데 이게 오류가 있대요. 자, 그럼 오류가 어떤 건지 봅시다. 구글에 보니까 써져 있거든요. 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인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이 증가하는 건데 원래 자산이 지금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인식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게 맞는데 이걸 했다 안 했다? 이걸 안 한 거야. 안 했다면 자산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자산이 감소를 해버렸죠. 자산이 증가를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많이 기록돼 있어? 작게 기록돼 있어? 당연히 작게 기록돼 있겠죠.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기록돼 있다? 과소배상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거 같이 봅시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가 돼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이 같이 따라다니는 게 있잖아. 뭐 있었어요? 순이익은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순이익 계산하죠.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이익은 작게 기록되고 그러면 자본도 어떻게 돼요? 작게 기록되죠. 왜요? 순이익은 결과적으로 자본으로 기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비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비용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면 안 됐어.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대. 많이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돼 있고 과대 계상돼 있고 순이익은 그럼 내려가면 안 되는데 내려갔잖아. 그럼 순이익도 과소 계상돼 있고 자본도 과소 계상되는 거라. 이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만? 비용만 만들라고. 그래서 일단 문제 자체에는 자산은 뭐 돼 있고요. 자산은 과소계상, 비용은요 과대계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비용만 거꾸로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당기순이익 자본 다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과소 비용은 반대니까 과대고 자산도 어떻게 과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안 보고도 풀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의 과소고 B가 과대니까 둘 다 공통되는 건 4번. 정답 몇 번인데요? 예, 4번 되겠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몇 번?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내부적으로 창출하여 계상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 자산은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틀린 말. 왜요? 우리 개발비라는 게 있었죠. 개발비라는 건 내부적으로 새로운 물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입된 비용인데 이거는 개발비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는 영업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권은 언제 인정해요? 배가, 합병 이런 걸 통해서 언제 영업권을 인정한다. 인식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2번. 무형자산 상각시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원인 것으로 한다라 되어 있죠. 자, 이거 맞는 얘기죠. 맞고. 자, 그 다음에 별다른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모르면 뭘로 해라? 정액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유형자산은 뭘로 한다? 합리적인 방법을 구하지 못하면 정률법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에서 정률법 안 하는 게 뭐 있어요? 건물하고 구축물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금액이 큰 자산들은 어떻게? 정률법으로 주로 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다음 3번.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 뭐가 됩니까? 무형자산이 되겠죠. 알아두시고 다음 4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취득 시점부터 시작한다? 아니죠. 자, 제가 이거 문제에서 주로는 언제 취득했다 생각하시오 이렇게 주니까 그거 안 돼. 자,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생각한다가 원칙. 그런데 주로는 취득과 동시에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주로 언제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사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원리 원칙대로 하게 되면 몇 번이 된다? 예, 4번.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이 아니라 사용 시점부터 생각합니다. 이거는 유형자산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된다? 4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아래의 보기에서 주식 배당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들로 짝지어진 것은 해야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에 뭐 2월 이익잉여금이나 아니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리고 대변은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하겠죠. 자, 이래 놓고 나서 이제 뭐 하게 되면 실제로 주식을 배당하게 되면 차변에는 우리 그전에 졌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감소하게 되고 대변에는 뭐가요? 주식 발행하게 되면 자본금 이렇게 따라가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하게 되면 봐봐요. 자본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한 발행 주식수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증가하고 발행 주식수가 증가한다는 맞는 얘기. 그 다음 2월 이익잉여금이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든 간에 둘 다 이익잉여금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익잉여금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이익이 났던 걸 배당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정답은 가나라 해가지고요.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몇 번?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 부채에 속하는 계정들의 금액 합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거기 보시면 일단 미지급금 나오죠. 자, 미지급금은 뭐가 되고요? 유동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 매입채무는요. 매입채무도 유동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 임차보증금 나왔는데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쪽이 아니라 아예 유동자산 쪽이지. 만약에 임대보증금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그 다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거는 언제 직원들이 언제 퇴사해서 언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장기간 근속한다 그러면 최대 늦게 나갔죠. 그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비유동부채가 되고요. 자,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건 비유동 부채로 있었던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한끼리 도래하게 되면 이제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바꿔준다? 유동부채로 바꿔준다 해서 유동성 장기부채를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사채는요. 사채 자체는 그냥 일단 무조건 뭘로? 비유동부채로 보고 들어갑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리고 사채 요거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 그럼 정답은 합쳐서 35에 32니까 65만원. 정답 몇 번?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각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시점으로 옳은 것은이라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뭘로?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죠.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품권은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증서랑 바꾼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아직 물건이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죠. 그래서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언제다? 물건을 인도했을 때, 그러니까 재화를 판매했을 때입니다. 혹은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그러니까 상품권을 회수했다는 얘기는 물건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다음 2번 시용 판매.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용 판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써보고 결정하겠다가 시용 판매죠. 그래서 시용 판매일 때는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한 게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가져가서 써보고 나 이거 쓰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표시했을 때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 다음 공연 입장료. 자, 공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용역을 제공할 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전제 조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공연장에 입장을 해가지고 뭡니까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취소도 가능하고 하잖아요. 그죠? 뭐 하기 전까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 공연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라 공연이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3번 다 아니고요. 4번. 자, 주문개발 소프트웨어죠.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니까 4번이 옳은 거고요. 자, 건물 같은 거 짓는 거는 눈에 보이죠? 이런 거는 뭘로?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죠. 자, 그 정답 몇 번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몇 번? 문제 8번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순매출액을 구하려면 어디에서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을 차감하고요. 혹시 매출할 때의 운반비가 있다면 절대로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예 더한다 뺀다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고려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순매출액에서 이제 또 뭘 빼요? 매출 원가를 차감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매출 총이익이 되는데 이때 매출 원가는 문제 보니까 뭐 기초상품 재고액 뭐 상품이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상품 매출 원가로 고려한다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플러스 단기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뭐를?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단기 순 매입액 있죠. 그러니까 단기 순 매입액은 또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총 매입액에서 매입 반출, 그 다음 매입 애누리, 그리고 뭐 매입 할인을 차감하고요. 여기에다가 매입 시 발생한 부대비용,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운반비가 있죠. 그래서 운반비가 있으면 운반비는 더해줘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한번 구해본다 그러면 일단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요렇게 공식이 하나예요. 요렇게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보면 매출총액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순매출액은 또 이렇게 계산, 그 다음 상품 매출원가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 단기 순매입액은 또 총매입액에서 매입 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리고 매입시 운반비 있으면 더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매출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매출액은 일단 총매출액을 보세요.
그래서 총 매출액은 얼마 된다? 170만 원. 매입액이 얼마 돼 있어요? 120만 원 돼 있죠? 이것도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총 매입액으로 보세요. 이 말이었죠. 자, 그 다음 기초상품 재고액 얼마예요? 40만 원. 그 다음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 30만 원. 자, 그 다음 상품 매출할 때 운반비. 매출할 때 운반비는 아예 제가 고려를 하지 말라고 했죠. 아예 넣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 얼마?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되겠는데 환입 애누리 할인 없잖아, 매출에서. 그러면 총 매출액이 그냥 뭐가 된다? 순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자, 순매입액은 그러니까 총 매입액밖에 없죠, 그죠? 120만 원인데 운반비 있으니까 이게 얼마 돼? 12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기 얼마에서? 자, 40만 원에다가 더하기 125만 원 하고요. 여기다 빼기 기말 상품 30만 원 하게 되면 135만 원. 그럼 매출 원가는 135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에다가 170만 원에서 170만 원에서 빼기 얼마를 135만 원을 하면 금액은 얼마? 35만 원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얼마? 35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끝났죠,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문제 9번부터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